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작년부터 소액주주와 회사 간의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모아간 위임장을 부인당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우-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운영을 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전자위임을 부인당했고 그래서 다시 걸었습니다. 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제기했는데 이 내용은 쟁점은 이겁니다. 소액주주들은 25%의 의결권을 확보했지만 주총에서 전자위임장, 이 전체 9.8%, 9.08%인데 전자위임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액주주 측의 주장이고 회사는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증빙 자료를 찾기 어렵다. 전자위임장 중에서 주주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게 주주 명부하고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소송의 판결이 났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게 이제 회사 쪽에, 아니, 그 소액주주 쪽에서는 부당하게 의결권이 부인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총이 무효다. 그래서 다시 주총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는데 판결은 모두 기각한다. 이거 완전 100% 진거입니다. 모두 기각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청구를 하자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임시주주총회가 성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 1호 의결이 되었다. 감사의 수가 원래는 정관에 1인 이상 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1인으로 변경되었고 2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존 감사 박 선생님이 감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호 의안은 아마 이제 그 감사 해임권이었을 겁니다. 3호 의안은 그러면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의안이 되어서 요거는 이제 다른 감사 선임을 해달라는 의견이 그 안건이고요. 자동 폐기되었다. 그래서 신청인이 소액 주주들이 구하는 각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가 되었는데 개최가 된 현재 상황에서 다른 임시주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총회일, 임시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7월 21일 날 다시 회사의 임시주총회 소집을 또 한 번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 목적이 기존에 했던 주주총회와 동일하고 청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청구에 대응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미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달라 그러냐 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전자위임장 299장, 296장 전체 의결권이 9%이 효력을 모두 부당하게 부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건 이제 주주 입장이고요. 이때 이제 임시주주총회 검사인이 있었습니다. 검사인은 소액주주들이 청구를 해서 이제 선임이 되었고요.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협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효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재기를 통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신청인들이 구하는, 주주들이 구하는 다시 한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진 거고요.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회사가 주주하고 소송을 끌어와는 이유는 노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 나가게 되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하고 그 최대 주주 그리고 경영진을 공격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게 끌어와서 그런 건데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회사는 이제는 그걸 방어를 하면 됩니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액 주주들의 공격이 최대한으로 가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는 소송하기 직전까지가 최대 압박이 되는 거지. 소송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법원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가 훨씬 낮아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거는 순간 회사는 소송과 상대방을 주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송을 대하는 소송 상대방을 생각하지 주주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당한 의결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주총회 하자고 소송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리고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추가적인 판결까지 받았다. 이게 이 정도면 회사의 완벽한 승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게 어찌됐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각 판정 받은 거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한 번 더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한 번 더 해달라는 건데 내용에 이제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뽑은 거죠. 전자위임 부정한 주총은 무효. 그래서 다시 한번 주총을 열어달라고 소액주주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각을 할 때 든 사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많이 했고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재판부에서 지금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여는 거를 판단한 재판부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문제 중에서도 그 의결권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음, 여기 이제 변론으로 지금 다시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뭐 이렇게 하는 걸 뭐 개최한 이상 딱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음, 전자위입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합리성에 결여하였거나 위법하다가 생각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효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재기, 또 별도의 다른 소재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효력이 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소재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맡은 사안은 임충을 다시 여냐 마냐. 내가 봤을 때는 안 열어도 된다라는 거고 그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또 주장하는 거는 기간이 짧은 시일 내에 또 주장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열렸던 임총이 에, 뭐 흠결이 있거나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액주주들이 얘기했던 전자위임장이 다 부인당했다. 요거는 어차피 다른 소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해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별도의 소재기, 소재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주장과 입장과 뭐 증빙이 나와가지고 뒤집으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그 보도기사는 이제 전자위임 부정한 주총은 무효인 걸 소송을 건 소액주주. 내용은 이제 뭐 100% 졌다. 핵심이 이거죠. 회사 측에서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 담보의 증빙을 찾기 어렵다. 그 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주주의 이름과 생년월 등이 주주 명부와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니들이 갖고 온 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하는 그 주주의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 합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예. 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소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뭐 다른 소에서, 다른 소재기를 통해서 이제 뒤집힐 수는 있겠죠. 물론 이것도 뭐 항소를 하면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좀 그렇다. 이걸 가지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내용들이 여기 학원 외 여러 명이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전자 그 위임장이라는 거는 이제 액트인 거겠죠. 예. 헤이홀더 있죠. 헤이홀더. 액트, 뭐 액트도 이제 전자위임장을 제출하니까. 액트, 헤이홀더 뭐 이런 그 소액주주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위임하는 전자위임장이 조각 사유가 된 거죠. 판례도 이제 받아왔고. 물론 이제 전자위임장 자체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이제 유추 적용을 하는 이제 판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 좀 쉽지 않은 거죠.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고 전자위임장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사안이 심대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길 수, 이제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실제로 주주들에게 연락을 해서 종이 위임장을 받겠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모험 가겠다. 이번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전자위임장도 전자위임장 하고 그 대신 그 전자임종 받은 걸 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참고서는 제출하겠죠. 그 이후로 어떤 회사하고 이제 주총 싸움이 표대결을 갔을 때, 참고서를 제출하고 종이로 이제 받으려고 돌아다니겠죠. 그래야, 아, 자기들의 조각 사유가 한 번 더 맞는. 왜냐면 이게 누적이 되면 플랫폼 자체에 대해 신뢰성이 결여가 돼요. 그냥 네이버 종토방을 그냥 어플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위치가 되는 거라서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존재의 의미가 크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뭐, 워낙, 뭐, 최대주 지분율이 뭐, 높았기 때문에 질 것은 아니었지만, 질 것은 아니었겠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영권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다 유리합니다. 질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 판결의 결정 내용은 당연히 임총 뭐 열어달라. 임시조 한 번 더 열어달라. 라는 거는 기각하는 게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유가 뭐 여기 첫 번째는 나왔던 뭐 당연히 그 감사 정관 변경에서 감사를 1인으로 한다. 그럼 기존 감사 해임이 안 되면 그 감사가 계속 하는 거죠. 정관에 정한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자동 폐기되는 거고 그거에서 또 징징거리는 사유가 야 우리 전자위임장 이거 제출했는데 9.8%이고 우리가 했었으면은 이게 통과가 됐을 건데 왜 이걸 부인했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내용에서도 이걸 회사가 억지로 하거나 주주명부를 검사인이 대조를 해봤겠죠. 검사인도 당연히 그 소액주주들이 난리 쳤으니까 정말 회사가 대조해봤을 때 안 맞다라면 내가 볼게. 주주명부 줘보세요. 하고 니네 그 위임자 갖고 온 거 줘보세요. 안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검사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전자유입증이 뭐 한두 개만 나가리가 돼도 뭐 핵심은 조각사유가 좀 확대 해석된 게 있겠죠. 소액주주도 입장에서 야 그러면 다른 사람 것만 그 주주 명부하고 우리가 갖고 온 전자 위임장하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것만 빼고 같은 사람이면은 인정을 해줘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확실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받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요 전자유임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를 다 날리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했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이제 판단해서 너희들이 이제 요거는 좀 억지인 것 같다. 나머지 이게 좀 요 사안으로 따로 소제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자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나는 재판부에서는 이제 임시유총을 열어주기는 어렵다. 허가해 주진 않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그 허 변호사님께서 허 변호사님께서 이게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이제 이게 일이신 거죠. 일이시고 또 본인도 이제 헬스케어의 주주로서 많은 돈을 이제 좀 헬스케어 주주로서 또 주가도 많이 오르셨죠. 돈도 많이 버실 것 같긴 한데 계속 소송은 해가지고 계속 노이즈를 생성하겠죠. 노이즈를 생성하고 자 이거 다 팔고 나가기 전까지는.
언제 파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 다음번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조금씩 정리, 이제 주가도 올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기에 대해서 그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회사로 또 옮겨서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게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실제 안 그러시고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신정성을 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주주가 기본적으로 한 3만 명, 뭐 주주마다 2만 명에서 한 뭐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 되는데 자본 회사들은 한 2만 명에서 많은 회사는 한 10만 명 되는데 그 주주 중에 소송 거는 주주들을 정말 그 주주님이니까 소송을 달게 받아들이고 뭐, 잘못된 걸 지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송의 상대방은 상대방일 뿐인 거지. 그러면 붙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예. 주주의 잘못, 소수의 주주들, 물론 이제 그 주주들의 그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해법을 찾는 거고, 또 주장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해드리는 거고, 또 법적인 리걸 마인드도 이제 쌓아야 되고, 또 그만큼 이제 좀 전문가도 이제 섭외를 하고, 이제 비용도 지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어찌됐건 흠결이 나왔으니까, 흠결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전자주주총회도 이제 법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죠. 전자주주총회도 이제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신력 있는 곳에 전자위임장도 생길 것 같아요. 전자위임장도. 물론 이제 지금 전자투표는 하죠. 전자투표. 전자투표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그건 본인이 투표하는 거지만 위임도 이제 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각자 도생하는 개별 기업들이 뭐 인증을 받아가지고 전자위임장을 받아왔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좀 예탁원의 주주명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각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이 가겠죠. 제가 다른 회사의 담당자라면 저희 회사에도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뭐 전자임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쌩깔 수 있는 거죠. 판례가 이렇다. 아무래도 좋은 사례인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소송이 지금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뢰권 위임장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것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왔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주주 입장에서 안타까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KG 케미칼입니다. KG 케미칼 역시 주주와 회사 간의 분쟁이 있는데 요거 하나 재밌습니다. KG 케미칼 오너 2세인 곽정현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주주총회에 상정이 됩니다. 소액 주주들이 오너 2세인 곽정현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이제 했더니 회사에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임기 중에 있는 이사에 대한 해임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받은 겁니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직 대표 해임안을 주총에 표결로 붙였다. 이제 안건 상정이 된다. 그래서 안건은 사내이사 걱정의 해임의 건, 정권 개정의 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요 세 건이다. 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습니다. 그, 기사도 재밌어요. 표현 자체가 개인 및 투자자들이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G 제로인하고 KG 네트워크 합병 과정에서 곽정현 대표가 KG 케미칼 최대 주주인 KG 제로인 최대 주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 그리고 KG 케미칼 주주에게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KG 에코 솔루션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도 주주 가치 훼손이다. 그리고 KG 그룹이 허위 공시를 통해서
뭐 곽재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텍사스 PE에 특혜를 제공했던 의혹, 현장 시세 변동, 오너 일가의 다수 겸직, 소액 주주와 약속 불이행 등으로 해임 사유로 열거했다. 내용이 좀 그렇죠.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거 왜 받았냐? 안 봐도 되는데 KG그룹의 대외 신인도와 향후 경영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 주주 안건을 받아들인 것은 자체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 끝이고 악화된 여론을 방치할 경우에 향후 자본 시장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이즈 생기는 게 싫어서 그냥 안건을 상정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분 구조를 봤더니 52%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끄러우니까 받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정리 좀 해보면 아까 이제 소액 주주들이 대표를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M&A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 있으면 그걸 소송으로 해야지. 소송인 고발료를 풀어야지. 주총 통해서 이사 해임을 한다라는 거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분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릇이 일으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임기가 그러니까 남은 사내 이사의 해임은 맞지 않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라는 의도로 저희는 보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모든 게 대표이사 교체해줄 책임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KG그룹이 엄청 크죠. 예, 이름이 뭐 요즘 최근 5년 사이에 KG그룹이 이제 원래 큰 회사, 원래 이제 케미칼 쪽이 이제 큰 회사였는데 교육 쪽이기도 하고 이데일리 이제 언론사 보통 이제 중견그룹들도 다 이제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KG그룹 같은 경우는 이데일리를 갖고 있고 요즘 가장 뭐 인지도가 높은 거는 이제 TG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쌍용차. 쉽게 말해서 쌍용차. 에디슨, 쌍용차. KG 그룹이 인수했죠. 지금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해서 이제 쌍용차, 토레스 뭐 하여튼 쌍용차 KG 모빌리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KG 그룹도 엄청 큰 계열사, 그룹사죠. 대기업이죠. 대기업. KG 그룹 해가지고 오늘 곽정현 대표 회의만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임기 중에 있는 소액주주, 그 임시주주총회 청구를 하는 소액주주의 권리 중에서 이제 주총 안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죠. 안건을 요청하면 무조건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상정을 해야 되지만 뭐 임기 중에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또 몇 년, 3년 이내에 뭐 그 10% 미만을 갖고서 부결된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 곽정현 대표이사의 해임권을 뭐 당연히 뒤에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홍차영님이 얘기하셨겠듯이 52%나 되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들 다 제외한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와도 어차피 이길 거니까 이게 물론 이제 급여나 이런 거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 선임과 해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까지 다 이제 의견 표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다 뭐 특수관계자 걸 제외하고 다 갖고 와도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뭐 해주는 게 노이즈를 제거하고 또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예,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뭐 그냥 우리는 좀 대기업 중에서 대표이사 오너의 해임까지 또 받아주는 소액주들의 어떤 의견들도 다 서스름 없이 다 받아주는 그런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대내외적인 아이아적인 이제 표방을 하려고 받아주겠죠. 내가 52%가 넘으니까. 50%만 넘어도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되면은 뭐 받아주죠. 예, 받아주죠.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52%가 넘어도 그 사람이라는 게 경영자들이 마인드가 그 보통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세요.
생각하는 모든 게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해왔고,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그 오너들이 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주주 제한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 창업자분들이. 강경하게. 어디 내 건데 감히 이것들이 내 덕을 보는 놈들이 무슨 하면서 강경하게 막 대응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분은 이제 2세, 오너 2세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워낙 이제 내 지분율이 그 확실하니까 대외적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준다는 그 자체가 요거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죠. 이제 기사에서도 이렇게 받아준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건데, 그 자체가, 좀, 요즘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스탠스를 본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써있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K지구를 전반에 불거진 거버넌스 리스크와 부정적 여론을 좀 무의식한 판단. 그렇죠, 그렇죠. 거버넌스 리스크와 이제 부정적, 이제 친정부 성향으로 좀 바꿔야죠. 그리고 KG그룹도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으로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제 생가게도 좀 리스크가 너무 크고 하니까, 여론의 악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어차피 이길 거니까, 다 받아줘. 다 받아줘. 뭐 이런 내용이. 근데 또, 아, 또 이게 그 소액주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소액주주들을 소송한 이제 청구한 세 가지.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너무 이제 뭐 핑계를 대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솔직히 선동을 다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52%를 제외한 48%를 다 이게 선동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쨌든 허위 공시를 통해 뭐 킥스타피에 특혜를 제공했다. 허위 공시. 이거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고소고발을 해야지 주총을 뭐하러 하지? 예. 그리고 현재한 시세 변동. 이게 뒤에가 빠진 거죠. 시세 변동을 조장했다고 하면은 지금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시세 변동이 있었다. 시세 변동은 항상 있죠. 없으면 거래 정지인 회사인데. 그리고 오너일과 계열사의 다수의 겸직은 할 수 있는 거죠. 겸직은 사회이사가 아니고서는 다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과의 약속 불이행. 소액 주주들과 약속 불이행.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특정 주주들하고 뭐 약속한 게 있나? 그러면은 공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식과 관련되거나 경영상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시로 대신하는 거지 소액 주주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을 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표방했다가 이익이 안 났다.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핑계가 좀 이런 건 좀 충분히 가져야죠. 최대주주 자리에 앉는 건 이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하고 KG 케미칼 주주의 직간접적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혹, 뭐 주장. 그럼 이제 손해가 금액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손해인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교원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 가치가 얼마만큼 어떻게 왜 훼손됐는지 특히 이제 사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주주 배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 배정을 하고 그게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 그러면서 이 교원 사채를 발행할 정도였으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받아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너무 논거가 조금 빈약하다. 이제 제기할 수는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해임안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소액주주연대도 공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부모니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는
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좀 너무 그렇게 해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해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예? 지분이 이렇게 많으면. 예. 그래서 여기 말했던 20.91% 제로인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곽정일 씨가 뭐 그렇다. 그 핵심이 이제 내 주가를 올리라는 얘기인데, 올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만들면 주가가 오를 것도 안 올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KG그룹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 받아주는 그 자체가, 산이죠. 정권 개정일 거. 저 같으면 정권 개정 요 세 개 다 받아주고, 정권 개정의 거는 어차피 하고 싶은 게 또 있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정관에서 뭐 사업 목적을 집어넣든 뭐 이렇게 하던 것 이런 것도 막 집어넣는 거죠. 이번에 할 때. 애들이 그 소액주주가 요구하는 개정 사항도 집어넣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집어넣고 할 때. 할 때.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일 것. 이거는 거의 대부분 임원 퇴직금 규정은 거의 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예전에는 뭐 대표이사 뭐 최대 3배, 3배. 근데 지금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2배까지만 돼 있는데 그것조차 뭐 이제 하는 거라서 이것은 뭐 해가지고 임원을 더 낮추겠다는 거죠. 배수를 낮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런 내용이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뭐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요 지금 KG그룹에서는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당연히 1번은 이제 부결될 것 같고, 2번의 정관 개정은 소액 주주들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회사가 제시한 정관 개정은 다 통과시키고, 임원 퇴직금 규정도 회사가 따로 생각한 게 없으면 다 부결. 아니면 회사가 생각한 게 있으면 회사 안으로 다 가결되지 않을까. 이게 좀 너무 눈치 보이면 뭐 임원 퇴직금지 중에 한 줄 정도. 어차피 이거는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진법으로 앞으로 적용된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여차하면 또 다음 정기주행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Q&A는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하고 약간 민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약 금액을 바꿔달라 그런다. 근데 그 내용이 왜 바꿔달라고 하냐? 주요 인원의 교체 가능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공시 위반 같은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대응한 다음에 좀 찾아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낫냐? 대면으로 소명하면 좀 나은 점이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죠? 일명 이제 단판 공시라고 하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공시, 단판 공시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그 단일 판매하고 단일 계약에 대한 공시, 거래처 한 곳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금액이 직전주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약 상대방의 원청회사. 쉽게 말해서 뭐 계약 상대방을 이제 뭐 A라고 하면 A한테 준 원청행사 Z가 있는 거죠. Z의 원청행사가 있고 Z 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하청을 줘. 그 뭐 큰 프로젝트를 주면 우리 공시내는 대상 회사는 A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이 10% 이상이어가지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뭐 100억이었는데 한 15억 원을 계약을 했다. 근데 갑자기 원청회사 Z가 A한테 야 우리 뭐 일정상 계약 금액을 좀 줄여야 되겠어 하다 보니까 A도 우리한테 15억이었는데 한 50% 이상, 한 10억 원 날리자. 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공시를 한 단판 공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변경 공시 위반으로 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시 50% 이상이 변경이 되거나 또 최초 계약 기간의 2배 이상이 되거나 2배로 변경이 되거나 이런 식이 있으면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공시 위반. 공시 위반이 되면 불성실 지정 예고가 먼저 뜨고요. 예고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을 먹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귀책 사유를 맨 처음에 이제 그 정정공시를 때리겠죠. 그러면 50%의 감액 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하면 계약 변경 계약 체결하는 날 감액 변경 해가지고 정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가지고 10억을 뭐 7억으로 줄였다. 뭐 이렇게 공시를 내면 그 다음에 변경 공시는 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유서. 사유서를 5영업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서에 보통은 회사의 규칙 사유, 회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 우리한테 했다는 고객 A도 걔들의 규칙 사유도 아니었다. 우리 서로 통정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명확한 증빙이 기존의 당일 계약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주고받은 메일들 또는 공문 이런 것들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회사의 규칙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나 원청사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성실 진경을 유예를 하거나 아예 안 매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찾아 안 만나줄 겁니다. 거래소는 안 만나주고요. 더 그럼 막 그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죠. 예. 거래소를 찾아간다고 얘기가 크게 달라지거나 찾아간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거래소 담당자를 만날 때는 상여 폐지 실질 심사할 때, 그럴 때는 부릅니다. 예, 그때나 만나지, 아니 뭐, 1년에 한 번씩 오크밸리 해가지고, 뭐, 화합염 해가지고, 그럴 때 인사하러 이제, 그럴 때는 하지. 평소에 뭐 이런 것 갖고는 만날 일이 없고요. 부성실 공시상이 규칙 사유가 없으면,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불성실 지정 예고 뜨기 전에 무슨 그 경위서라고 하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의 규칙 사유가 없고 회사에서 요청한 거고 거래 상대방이 요 계약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나 또는 원청사가 대기업이면 국내 대기업일 경우에는 그 거래소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래 거래소에서 국내 대기업 이런 데를 확인하면 바로 그냥 뭐 어, 그 공시내는 회사의 규칙 사유가 없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 입장 그 확인이 잘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성실이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기껏해야 먹어봤자 단판 공시는 한 2점, 2.4점? 뭐 회사 우리가 규칙 사유가 없는데도 불성실을 맞았다. 금액이 워낙 크면 뭐 한 700억이다. 700억짜리 했는데 뭐 한 34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규칙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죠. 그래도 기껏해야 2.4점. 거래 정지가 일어나거나 그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1년이면 대부분 그 정도 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안 먹으려면 우리의 규칙 사유가 없다.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요청한 거고 공문을 받아오는 게 좋고 근데 상대방이 대기업했을 때는 공문을 안 준다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징빙들, 서고 주고받은 이메일들, 그 이메일 내용이 회사가 계약생 대방이 우리한테 통보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있는 일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거래소에 찾아가가지고 한다고 뭔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간다고 뭐 그분들이 잘 들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잘 듣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